의사는 이미 태반이 형성되었으므로 임신 중절은 위험하다고 2달 후에 다시 내원하면 유도분만 주사를 놓아 아이를 사산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달이 가까워지자 태동이 시작되었고 마음이 약해진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낳는 순간까지 불안에 시달렸다. 양수에 젖어 미끈거리는 갓난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거푸 세워본 뒤에야 마음을 놓았다. 자라면서 그녀는 이 일화를 반복해 들었다. 고모들, 외사촌들, 오지랖 넓은 이웃집 여자로부터 하마터면 넌 못 태어날 뻔했지. 주문처럼 그 문장이 반복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는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섬뜩한 차가움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녀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 세계는 그녀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만나 우연히 허락된 가능성, 아슬아슬하게 잠시 부풀어 오른 얇은 거품일 뿐이었다. 떠들썩하고 웃음이 많은 손님들을 서름서름하게 배웅하고 난 저녁 무렵 그녀는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땅거미에 묻혀가는 마당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최대한 숨을 죽이고 어깨를 웅크린 채 그토록 얇고 거대한 한꺼풀의 세계가 어둠에 삼켜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고백한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사는 흥미로워했다. 혹시 그게 최초의 기억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한 뒤 더 생각을 더듬었다. 햇볕이 드는 마당가에서 보낸 한나절의 기억, 모국어의 의문들을 처음 발견했던 한나절의 기억을 꺼냈다. 그 일화 역시 심리치료사의 마음에 들었다. 2개의 기억을 신중하게 결합해 그는 결론을 만들어내려 했다. 최초의 기억으로 떠올렸을 만큼 당신이 언어에 사로잡혔던 것은 언어가 세계와 결합되는 회로가 아슬아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 매혹은 당신이 세계에 대해 가져온 위태롭다는 느낌과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리치료사는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럼 최초로 꾸었던 꿈을 혹시 기억합니까? 어쩌면 그가 자신의 저서에 사례로 인용할 생각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문득 상상했다. 그 엉뚱한 상상 때문에 불안해져 그녀는 고백하지 않았다. 그를 깨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꾼 이상하게 생생하고 차가웠던 꿈에 대해서 낯선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표정 없는 낯선 어른들이 그녀를 지나쳐갔다. 어린 그녀는 낯선 옷을 입고 혼자서 큰 길가에 서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떤 사건의 전개도 결말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감각뿐이었다. 눈이 내리는 귀를 틀어막은 것처럼 조용한 거리, 처음 보는 사람들, 혼자인 자신의 몸. 그녀가 침묵하며 그 꿈의 세계에 집중하려 애쓰는 동안 심리치료사는 처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신은 삶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당연하게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힘이 그때에는 전혀 없었으며 위태했던 출생의 과정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던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당신은 훌륭히 자랐으며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축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크게 해도 괜찮다고. 충분히 공간을 점유하고 어깨를 곱게 펴라고. 그 논리를 따라가면 그녀의 남은 삶은 하나의 투쟁,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해도 되는지 의심하는 가냘픈 내적 질문에 한 발 한 발 응답해가는 투쟁이 되어야 했다. 그 명석하고 아름다운 결론의 어딘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여전히 그녀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왔다고도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억누르며 지내왔다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순조롭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5개월째 그녀의 목소리가 커지는 대신 말을 잃은 것에 심리치료사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해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합니다. 소송에 패했다는 사실을, 때마침 찾아온 육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이가 그리웠겠지요. 이해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버텨낸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졌겠지요. 과장되게 강곡한 그의 어조에 그녀는 당황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녀를 이해한다는 그의 말이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담담하게 알았다. 모든 것을 묵묵히 수습하는 침묵이 두 사람을 둘러싼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녀는 펜을 들어 집어 탁자에 놓인 백지에 반듯한 글씨로 적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었을 때 이따금 그녀는 말하는 대신 물끄러미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말하는 내용을 시선으로 완전하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처럼 말 대신 눈으로 인사하고 말 대신 눈으로 감사를 표하고 말 대신 눈으로 미안해했다. 시선만큼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접촉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느꼈다. 접촉하지 않으면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배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폐와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움직여 공기를 흔들어 상대에게 날아간다. 혀가 마르고 침이 튀고 입술이 갈라진다. 그 육체적인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녀는 오히려 말이 많아졌다. 긴 문어체의 문장으로 유동하는 구어의 생명을 없애며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커졌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수록 점점 사변적으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는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글을 쓰는데 집중할 수 없었다. 말을 잃기 직전 그녀는 어느 때보다 활달한 다병가였다. 어느 때보다 오래 글을 쓰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이 쓴 문장이 침묵 속에서 일으키는 소란 역시 견디기 어려웠다. 때로는 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두 단어의 배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구토의 기미를 느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말을 잃은 원인은 될 수 없었다.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디디기 힘든 장소야. 사방이 어두침침해서 무엇을 찾기도 힘든 곳일세. 책상에 펼쳐놓은 책에 그녀는 고개를 묻고 있다. 국가 원본의 전반부와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두툼하게 제본한 교재다.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히라버 문장으로 떨어진다. 거친 재생종이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다. 고개를 들자 침침하던 교실이 갑자기 밝아진 것처럼 느껴져 그녀는 약간 당황했다. 기둥 뒤의 자리에서 늘 침묵을 지키고 있던 늦은 중년의 남자가 거부의 대학생과 나지막하게 나누는 대화가 그제야 그녀의 귀에 들어와 박힌다. 앙코르와트예요.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4박 5일 여름 휴가를 미리 냈어요. 피곤해서 오늘 수업은 빠질까도 했는데 2주 거푸 빠지는 건 수강료가 아까워서 말이죠. 체력은 아직 쓸만하죠. 주말마다 산에 다니니까.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탔다고들 하네요. 그럼요. 거기 더운 건 여기하고 비교 못합니다. 매일 스콜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런다고 딱히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허에 대한 흥미죠. 고대 크메르 문자가 사원의 돌에 새겨져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고대 히랍 문자보다 더 보기 좋더군요. 휴식 시간에 텅 빈 흙판을 그녀는 올려다본다. 강사가 헝겊지우개로 가볍게 지운 후라서 흰 백목으로 쓴 히랍 문자의 부분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문장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완전히 읽히는 것도 있다. 넓은 붓으로 일부러 형태를 만든 것처럼 삐끗하고 거친 소용돌이가 남은 곳도 있다. 그녀는 다시 교재를 향해 고개를 수그린다. 깊게 숨을 들이쉰다. 숨소리가 분명하게 들린다. 말을 잃은 뒤 때로 그녀는 자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말과 닮았다고 느낀다. 마치 목소리처럼 대담하게 침묵을 건드린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비슷한 것을 느꼈다. 의식불명인 어머니가 한 차례 더운 숨을 내쉴 때마다 침묵이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마시면 몸서리 쳐지게 차가운 침묵이 소리치며 어머니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연필을 쥔다. 좀 전까지 읽고 있었던 문장을 들여다본다. 이 철자들 하나하나에 작은 구멍 하나씩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필심을 넣고 길게 찢으면 한 단어, 아니 한 문장이 통째로 풀려나갈 것이다. 거친 회색 재생종이 그 위에 도드라진 검고 작은 철자들, 벌레처럼 등을 웅크리거나 활짝 편 악센트들을 그녀는 묵묵히 들여다본다. 발을 디디기 힘든 그늘진 장소, 더 이상 젊지 않은 플라톤이 고심하며 시간을 버는 문장, 손으로 입을 가린 사람들의 불분명한 목소리. 그녀는 더 힘주어 연필을 진다. 조심스럽게 숨을 내쉰다. 그 문장에 밴 감정이 백묵자국처럼 무심히 굳은 핏자국처럼 드러나는 것을 견딘다. 오랫동안 말을 잃은 상태를 그녀의 육체는 예민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몸은 쉴 때보다 단단하거나 무거워 보인다. 걸음걸이,
손과 팔의 움직임, 얼굴과 어깨의 기름하고 둥근 윤곽 모두가 확고한 경계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어떤 것도 내부로 스며들어오지 않는다. 원래도 거울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상상해 눈앞에 그리는 얼굴은 자신의 얼굴일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게 되자 차츰 그녀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연히 유리창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마주칠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곰곰이 들여다본다. 두 개의 그 또렷한 눈동자들만이 자신과 그 낯선 얼굴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느낀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기보다 어떤 물질이라고, 움직이는 고체이거나 액체라고 느낀다.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녀는 자신이 밥이라고 느낀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할 때 그녀는 자신이 물이라고 느낀다. 동시에 자신이 결코 밥도 물도 아니라고, 그 어떤 존재와도 끝끝내 섞이지 않는 가혹하고 단단한 물질이라고 느낀다. 침묵의 얼음 속에서 그녀가 온 힘을 다해 건전해 들여다보는 것은 2주에 하룻밤 함께 지내는 것이 허락된 아이의 얼굴과 연필을 쥐고 꾹꾹 눌러 쓰는 죽은 히랍 단어들 뿐이다. 한 여자가 땅에 누워 있다. 그녀는 끈적끈적한 땀이 밴 연필을 내려놓는다. 관자놀이에 맺힌 땀방울을 손바닥으로 닦아낸다. 엄마, 9월부터 나 여기 못 온대. 지난 토요일 밤 소리 없이 놀라며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2주 사이에 아이는 또 성큼 자랐다. 자란 만큼 여이기도 했다. 속눈썹이 길게 그려져 생긴 펜으로 그린 세밀화 같은 빗금들이 희고 말랑말랑한 뺨 위에 선명했다.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영어 자신 없어. 거기 산다는 고모는 얼굴도 못 봤는데 1년이나 있어야 한대. 겨우 친구 사귀어 놨는데 이렇게 금방. 방금 목욕시키고 침대에 함께 누운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사과 냄새 같은 거품 비누 향이 났다. 아이의 동그란 눈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쳐 있는 것이 보였다. 비쳐 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아이의 얼굴이 비치고 그 얼굴 속 아이의 눈에는 또다시 그녀의 얼굴이 그렇게 끝없이 비추고 있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주면 안 돼? 말 못하면 편지 쓰면 안 돼? 나 다시 여기로 데려오면 안 돼? 아이가 짜증을 내며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그녀는 잠시 잠자코 손을 뻗어 다시 그녀 쪽으로 돌려놓았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다시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는 아이가 말했다. 불 좀 꺼. 이렇게 밝은데 어떻게 잠을 자? 그녀는 일어서서 불을 껐다. 1층의 창문으로 가로등빛이 새어들어와 조금 지나자 아이의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또렷이 드러났다. 아이의 이마 가운데가 찌푸려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폈다. 다시 찌푸려졌다.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아이는 질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6월 늦은 밤의 어둠은 흥건한 풀냄새와 나무 수액 냄새,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 냄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이를 데려다 준 뒤 여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2시간 가까이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해 걸어 돌아왔다. 낯선 거리는 대낮처럼 환했고 매연으로 숨이 막혔고 음악 소리가 요란했고 어떤 거리는 캄캄했고 호락했고 버려진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이빨로 뜯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 지치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창백한 조명 아래 이제 들어가 잠들어야 할 집의 현관문을 쏘아보며 그녀는 서 있었다. 돌아서서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갔다. 생명을 가졌던 모든 것이 상해가는 여름밤의 냄새 속을 점점 빠르게 걸었다. 관리소 앞에 공중전화부스로 뛰어들어갔다. 잡히는 대로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 숨을 뱉었다. 들이마셨다가 다시 뱉었다. 여보세요?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를 움켜잡았다. 어떻게 그 애를 데려갈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쁜 새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경련하는 손가락이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녀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사람처럼 거칠게 얼굴을 쓰다듬었다. 인중을, 턱을, 아무도 틀어막지 않은 입술을 문질렀다. 말을 잃은 뒤 처음으로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어 없이 생각했다. 두 눈이 저렇게 고요할 수는 없다. 피나 고름, 더러운 얼음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오히려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눈 속에 침묵하는 그녀가 비쳐있고 비쳐있는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침묵하는 그녀가 그렇게 끝없이 침묵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끌어올랐던 증오는 끌어오른 채 그 자리에 멈춰있고 오래전에 부풀어 올랐던 고통은 부풀어 오른 채 더 이상 수포가 터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물지 않았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년 남자와 대학원생이 어느 사이 복도에 나갔는지 흰커피 하나씩을 들고 들어온다. 중년 남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못하는 사람한테 맞춰야지. 잘하는 사람만 따라오라고 할 거면 사원교육은 뭐하러 하느냐고. 추후 보강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대기업이야? 그 강사 내일 나하고 통화하게 해줘. 대학원생이 눈짓으로 중년 남자에게 인사하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낮은 소리를 내며 기지개를 켠다. 고개를 앞과 뒤, 양옆으로 우두둑 꺾는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은 이미 끝났다. 시간을 잘 지키던 히라버 강사가 오늘따라 늦는다. 갑자기 정적이 흐른다. 그녀는 여전히 꼼짝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와 고개, 어깨가 뻐근하다. 그녀는 공책을 펼친다.
앞 시간에 받아 적었던 문장들을 골똘히 들여다본다. 문장들 사이에 여백에 단어를 적어 놓는다. 까다로운 시제, 명사들의 격변화, 복잡한 태의 용법들을 끈질기게 뚫고 들어가 불완전하고 단순한 문장을 만든다. 입술과 혀가 자신도 모르게 달싹이기를 기다린다. 첫소리가 문득 새어나오기를 기다린다. 한 여자가 땅에 누워있다. 목구멍에 눈두덩이에 흙. 그게 뭐예요? 그녀와 같은 줄에 앉아있던 철학과 학생이 갑작스럽게 묻는다. 앞 시간에 예문으로 배웠던 한 여자가 땅에 누워있다에 그녀가 이어쓴 뚝뚝 끊긴 히라버 문장들로 채워진 공책을 가리킨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다. 서둘러 공책을 덮지 않는다. 얼음의 내부를 들여다보듯 온 힘을 다해 청년의 눈을 들여다본다. 얼어붙은 표면 위로 무수한 핏자국을 날마다 끼얹어 놓은 듯 이즘 아이의 고백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고통은 그녀의 침묵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오래 이를 닫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정차 중인 승용차의 앞범퍼에 다리를 부딪히거나 가게의 선반에 진열된 물건들을 부주의하게 어깨로 쳐서 떨어뜨렸다. 선득한 혼이불 속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눈 내리는 거리가 낯선 행인들이 낯선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그녀인지 그녀의 아이인지 구별할 수 없는 희끗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말로 열리는 통로가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것을, 이대로 가면 아이를 영영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다. 알면 알수록 통로는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 간절히 구할수록 그것을 거꾸로 행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음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녀는 더 고요해졌고 피도 고름도 눈에서 흐르지 않았다. 시예요? 히라보로 쓴 시? 창가에 앉아있던 대학원생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그녀를 돌아본다. 열려있던 앞문으로 히라보 강사가 들어오다가 멈춰선다. 선생님, 이마에 빨갛게 여드름이 익은 대학생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이분이 히라보로 시를 썼어요. 기둥 뒤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내가 감탄스러운 듯 그녀를 돌아보며 너털 웃음을 터뜨린다. 그 소리에 놀라 그녀는 동책을 덮는다. 히라보 강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한 눈으로 지켜본다. 정말입니까? 제가 잠깐 봐도 되겠어요? 외국어를 해독하듯 온 힘을 다해 그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연한 녹색을 넣은 어지러울 만큼 두꺼운 안경알을 올려다본다. 이내 상황을 깨닫고 두툼한 교재와 공책, 사전과 필동을 가방에 넣는다. 아니, 앉으세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일어선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빈 의자들을 차례로 밀치며 문을 향해 걸어 나간다.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 앞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여자의 팔을 붙든다. 그녀는 놀라 뒤돌아본다. 히라보 강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교단에 서 있지 않은 그의 키는 생각보다 작고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인다.
저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그는 더 가까이 그녀에게 다가와 묻는다. 혹시 내 말을 들을 수 없나요? 그는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 무엇인가를 수화로 말한다.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며 그것을 해석하듯 더듬더듬 반복해 말한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본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체념하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두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본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 옆으로 1차선의 일방 통행로가 길게 뻗어 있다. 그 길 옆의 인도를 따라 그녀는 걷고 있다. 행인이 많지 않아 시에서 돌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깨어진 보도 블록들 틈으로 질긴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아파트에서 담장 대신 심은 빽빽한 아카시아 나무들은 검고 굵은 팔 같은 가지들을 서로를 향해 힘껏 펼치고 있다. 축축한 밤 공기 가득 풀냄새와 배기가스가 역하게 뒤섞여 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 같은 엔진음이 지척에서 그녀의 고막을 긋는다. 발 옆에 풀숲에서 여치가 느리게 운다. 이상하다. 언젠가 꼭 이런 밤을 겪은 것 같다. 비슷한 수치와 당혹감을 느끼며 이 길을 걸었던 것 같다. 그때에는 그녀에게 말이 있었으므로 감정들은 더 분명하고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몸속에는 말이 없다. 단어와 문장들 마치 홀령처럼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보이고 들릴 만큼만 가깝게 따라다닌다. 그 거리 덕분에 충분히 강하지 않은 감정들은 마치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 조각들처럼 이내 떨어져 나간다. 그녀는 다만 바라본다.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어떤 것도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눈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이 맺히고 그녀가 걷는 속력에 따라 움직이며 지워진다. 지워지면서 어떤 말로도 끝내 번역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이런 여름밤 그녀는 길을 걷다가 혼자 웃은 적이 있었다. 갸름하게 부푼 열사흘 달을 보고 웃었다. 어떤 사람의 시무룩한 얼굴 같다고 움푹 파인 둥근 분화구들은 실망을 숨긴 눈 같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마치 그녀의 몸속에 있는 말들이 먼저 헛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이 그녀의 웃음에 번지는 것 같았다. 하지를 간 넘기고 찾아온 더위가 이렇게 어둠 뒤로 주춤 물러선 밤, 그리 오래지 않은 오래전의 밤, 그녀는 아이를 앞세운 채 커다랗고 차가운 수박을 두 팔로 껴안고 걸은 적이 있었다. 목소리가 다정히 최소한의 공간으로 흘러나와 번졌다. 입술에 악물린 자국이 없었다. 눈에 핏물이 고여 있지 않았다. 칼레파 탑칼라.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세 번역이 모두 그르지 않은 것은 고대 히라빈들에게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 아직 분절되지 않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모국어에서 빛이
처음부터 밝음과 색채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독일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 뒤 처음 맞는 초파일이었다. 오래전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갔던 수유리의 절을 찾아 절을 혼자 다시 찾았다. 떠나기 전에 절까지 오르는 길 양편으로 감자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밭은 완전히 시멘트로 덮이고 그만한 충수의 연립주택들이 세워져 있었다. 절의 일주문을 통과하고서야 세월을 비껴간 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내에는 어떤 건물도 신축되지 않았고 탑과 종로는 오히려 그때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어른이 된 탓에 사물들이 조금씩 작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무렵만 해도 아직 밤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나는 경내를 서성이며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나이 지긋한 불신도들이 그동안 세상을 떠나서인지 연등들의 수요는 줄어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움만은 여전했다. 아니, 오래전에 철없던 시절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보았던 연등회가 순정한 경이로움이었다면 이번엔 어딘가 사무치는 데가 있었다. 마침내 날이 저문 뒤 바람이 불 때마다 붉고 흰 지등의 안쪽에서 불빛이 흔들려 번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대중방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처음에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한 단어였다는 것을, 밝음과 색채 역시 그렇게 한 몸이었다는 것을 그만큼 생생하게 실감한 적은 없었다. 법당이 문을 닫는 11시가 다가왔을 때야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일주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가자라고 뜻없이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대류봉까지 나가자면 30분은 걸어야 했고 거기서부터 내가 사는 곳까지는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그 버스가 내가 사는 곳에 영원히 다다르지 못할 것 같았다. 아무리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탄다 해도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생생한 밤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독일 생활을 시작한 10대부터 수없이 반복해 꾸어온 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꿈들 속의 시간은 저물녘이었고 창밖 거리의 간판들은 모국어도 독일어도 아닌 생소한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꿈속에 나는 잘못 올라탄 버스에서 당장 내리고 싶었지만 버스에서 내린다고 해도 어느 버스로 갈아타야 할지, 어떤 길을 건너 다른 정류장으로 가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처음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시각각 어두워지는 거리를 뚫어지게 내다보며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마음, 두렵도록 익숙한 그 감정을 누르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밤 공기가 제법 찼다. 머리 위로 겹겹이 걸린 붉은 지등들은 여전히 완전한 아름다움과 정적에 쌓인 채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세계는 환이고 산다는 건 꿈꾸는 것이다 라고 그때 문득 중얼거려 보았다. 그러나 피가 흐르고 눈물이 솟는다. 9. 어스름. 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본 적 있니?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연약한 것인지 실감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새벽.